불안 권하는 사회, 그래서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 그 사회를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려 세 분 모셨습니다. 인문학자인 김경집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교육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제학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효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세 분 저희가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자와 경제학자 또 정신건강의학자 이제 의학과 선생님을 모셨는데 일단 이 세 분이 저랑 같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세 분 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다 처음 보시죠? 네. 예. 저도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어색함과 불안감이 이제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그리고 그 해법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안이란 게 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세 분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가장 각각 언제 가장 불안하신지 불안감을 느끼셨는지 먼저 우리 김경집 교수님 언제 제일 불안하십니까? 저는 이제 글 쓸 때 어휘가 생각 안 날 때. 그러니까 어휘가 자꾸 줄어들어요. 어휘가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그게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따지면 가장 불안하죠. 아니 한 40년 이상 글을 쓰신 거 아닌가요? 예. 점점 줄어요. 쓸 수 있는 어휘가. 그래요? 예전에는 뭐 하나 생각하면 그거와 연관된 어휘가 뭐 5개, 10개 쫙 하고 떠오르는데 예. 이제는 2-3개도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게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거의 근본은 그러면 노화에 대한 불안감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한때 명필이었는데 이제 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감동을 덜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불안감인가요? 오늘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불안했죠. 제 정체성과 연관이 되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10개 단어를 내가 알고 있거나 쓸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뭘까에 대한 선택의 고민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근데 이제는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단순해지면서 그런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오히려 고갱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위로를 좀 하죠. 거기에서 긍정적인 건 좀 발견하셨군요. 우리 박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은 언제 제일 불안하십니까? 네, 저는 그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그러시군요. 뭐 폭염 심한데 기후 위기 문제 같은 거, 우리가 정말 기후 위기를 넘어서 극복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뭐 재생에너지 이런 이행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 산업과 경제가 그 이행을 제대로 해갈 수 있을까? 그 실패해서 이른바 미국 같은 러스트벨트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또 계급화, 빈부격차, 또 사회 통합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나쁜 현상들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불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할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좀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의 이제 불안감, 개인적인 불안감보다 뭐 같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은 뭐 사회 경제적인 불안감이라고. 사회 경제적인 불안감 알겠습니다. 뭐 빨리 이렇게 청와대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우리 중에서 가장 누군가 불안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치유법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제 이효근 원장님인데, 이효근 원장님이 이제 원래는 서울시 산하의 백암정신병원 원장이셨죠? 네네. 그러다가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 정도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개업을 이제 따로 하셨는데, 아니 그 어떤 불안을 전혀 안 느끼시게 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생긴 거를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래요? 원래는 되게 저도 이제 두 분 선생님들처럼 거시적인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사실 제일 불안한 거는 제가 개업한 지 2달 돼서 과연 안 망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하기도 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워낙 그 의료 대란 때문에
뭐 의료계 전체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하고 예. 뭐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 마침 또 개원을 하게 돼서 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는 뭐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개원이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상황이 개인적인 또 변화가 있으셔서 불안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언제 제일 불안하냐면요. 지금이 제일 불안합니다. 아니 여기 같이 방송을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저도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기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저널리즘 박사를 좀 하고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금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PD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은 이제 바로 잘리는 거예요. 이게 고용 불안에 제가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람이. 예, 우리 모두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대한민국의 교수, 의사 뭐 잘 나가는 시사평론가가 불안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게 크든 작든 개인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이호근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보통은 부정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불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뇌의 정상적인 작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네.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 개체가 생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어떤 정서 반응인데 늘 그게 과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불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큰 기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뭐 고소공포증 같은 게 심하면 큰 불안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고소공포증이라는 불안이 전혀 없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서 추락으로 죽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위험을 미리 캐치하고 우리가 대비하게 해주는 좋은 기능인데 언제나 그게 과도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도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위험을 회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런 불안이라든지 위험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 잘하는 사람들이 또 생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불안을 느끼는 것이 뇌 중에서도 뭐 대뇌 피질 이런 쪽이 아니라 변연계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뇌 기관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로 파충류의 뇌, 뭐 포유류의 뇌 할 때 파충류랑 우리가 공유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뇌 기관에서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돼준다는 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제가 뭐 세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꼭 지목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 끝나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 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불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조금 사회를 조금 힘들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로서의 불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불안을 자주 언급하는 거는 그 방어 기제로서의 불안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을 벗어났다든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무력감을 느끼거나 아무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그랬을 때 아까 뭐 기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선거 때 제일 경악했던 게 뭐냐면 후보자 한 분이 모자에 탄소 중심이라고 모자를 쓰고 나오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고 중심하고도 구별을 못 하는데 예. 더 경악스러운 거는 그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이 과연 나올까? 그 사실은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성세대가 자기네 거 다 빼먹고 빚만 넘겨주는 방식인데 예.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제 우리가 그 불안의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무뎌지고 있다 오히려 특정 세대는. 불안하면 저는 두 가지가 생긴다고 봐요. 하나는 이 불안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 거. 그다음에 절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저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면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그 체념을 학습시키거나 체념을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강요하는 어떤 분위기를 띠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렇군요. 지금 체념하게 어느 불안을 넘어서 체념을 권하는 사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토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이런 게 있나요? 배경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 자살 사망이 지난해보다 10% 더 늘었다.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대략 뭐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한 1년에 13,000명 정도 자살을 하는 사회고 대략 보면은 한 뭐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36초에 한 명씩 한국에서 매일 자살을 지금도 36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 사회예요. 이게 2위 국가보다 한 거의 2배 정도 되는 압도적인 나라인데 작년보다도 10%가 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뭔가 지금 거대한 변화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꼭 이제 불안 때문에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불안 앞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달리 또 한번 해석을 하자면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에서 자기가 느끼는 무력감이 있을 때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데 앞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사실 반응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연대를 해서 그래서 바꾸자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아예 자주를 하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자살 말씀도 하셨는데 그 좌절이 더 심해져서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각자도생식인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것보다 그런 거 눈 감아버리고 나만 내 가족만 뭐 잘 살면 돼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식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바람직한 것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많은 경우에 사실 사회 경제 구조적인 면에서 오는 게 많죠. 물론 개인적 차원의 불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 취업한다는 거 어렵고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거, 내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해도 대기업 들어가도 50대면은 거의 다 내쫓김을 당해요. 그러니까 50쯤에 나와서 그리고는 퇴직금 들고 와서 자영업 들어가고 자영업 가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망하고 노인 빈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쭉 보이는 거죠. 눈에. 그러다 보니 전문직 하겠다, 공공기관 공무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취업도 어려워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히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20대 30대 저희도 학생들 보면은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라는 거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뭐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누가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아닌데 뭐 전체에서 얼마 안 되겠죠. 뭐 로또 따는 거 비슷한 건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나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다. 뭐 이런 또 이제 SNS나 이런 거 통해서 금방 이야기들 되죠. 몇 사람 성공한 이야기.
약이 되면 그럼 갑자기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 된 거 아니냐. 벼락거지라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사회면 덜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누구는 부자가 되고는 벼락거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는 스트레스들. 그런 게 이제 불안하고 겪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생기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바꿔주는 그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직한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일단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이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호곤 선생님은 이제 상담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이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뭐 이제 환자들도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있는데 특히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 불안감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동의를 했던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을 발생시키는 기전을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왜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면 제일 무서운 건 괴물이 나오거나 사람이 막 난자당해 죽는 장면이 아니라 뭐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상황.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놀랄지 좀 이따 놀랄 것 같은데 놀라야 될지 몰라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앞으로의 일이 어떤 게 닥칠지 모르니까. 또 하나가 왜 공황장애 같은 거에 보면 비행기 못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공황장애가. 그래서 비행기를 일단 타면 자기가 뭐 1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비행기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불안할 때 뭐 버스 같은 거에 내리면 되는데 비행기를 내가 내릴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비행기 타지 못하는 분들이 공황장애 되게 많은데 그게 공황장애가 이게 고소공포증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탈 때 공황장애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게 공황장애가 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진단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뭐 광장공포증 그런 것들이 큰 카테고리에서 불안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하여간 불안해라는 범불안장애까지 불안장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그런 불안장애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증상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공포 그런 것들인데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면 예전처럼 몇 살 때는 집을 살 수 있고 몇 살 때는 어느 정도 되고 몇 살까지는 그래도 내가 고용이 유지된다라는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자기 통제 관념이 다 없어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뭐 자기 집을 자기 노력은 살 수가 없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공포가 불안이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뭐 고소공포증, 뭐 어떤 폐쇄공포증 그런 것들이 불안 장애들이 발생하는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전과 상당히 닮아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참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세 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 이제 불안 환자도 많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거에 좀 대체적으로 조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이냐? 그냥 제가 단순하게 추론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하고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지금도 막 AI가 챗 GPT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못 쓰면은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은 불안해한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빠른 기술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한 삶을 봐도 한 3년, 5년 주기로 계속 바뀌었어요. 입시제도도 전해와 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가요? 뭐 손톱만큼이라도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늘 바뀌고 변하고 거기에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내 생존과 연관되는 문제였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정화된 삶을 살아본 경험들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년 세대들이 느끼는 혹은
초중년 세대도 이제 40대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고용 불안. 내가 미래 안정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불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 켜켜이 쌓이면서 생겼을 때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네.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직업을 30년 이상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미래아케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소한 6번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 교육부에서 어떻게 교육 요강을 이렇게 전환을 하냐면 예. 프랑스 공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공교육 과정 뭐 대학까지 포함해서 딱 끝나면 그야말로 네가 알아서 살아.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한 50쯤 됐더니 쓸모없으니까 내려 그런단 말이에요. 임원대도 별로 안 반가워요. 임시 직원이잖아요. 임원이. 요즘 제 이제 또래들이 이제 임원이 된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 요즘은 트렌드가 그냥 임원 안 하고 부장으로 정년까지 가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은 벌써 40년 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왔는데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아니면 고민할 생각을 안 하고 의제로 내놓으려고를 안 해요. 설령 알고 있어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정말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사회적 모순은 계속 켜켜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개인이 여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사회적 연대를 해도 정말 개선 불가능한 지경에 오면 그야말로 완전히 그 형해화되는 해체되는 그런 순간도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사회적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각자도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감을 좀 조성을 사회가 좀 정부도 하는 거 아니냐, 사회가 하는 거 아니냐, 또 그걸 불안감을 좀 마케팅에 많이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불안해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를 모집하는데 294만 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바빠서 못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뭐 전매 제한도 없고 무슨 덕지덕지 붙은 그런 조건이 없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294만 명 했는데 이게 좀 어떤 대한민국의 불안의 징후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도 좀 봤거든요. 그 일종의 이제 로또 같은 거죠. 로또 같은 거죠. 로또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노후의 빈곤으로 떨어져서 내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회적인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라든지 구조에서는 안정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뭐 주식, 부동산 이게 일종의 일확천금 같은 또 그렇게 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지 이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벼락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치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구조적인 걸 바꾸고 연대를 통해서 바꾸자라는 것을 어젠다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사실 불안도 치유가 되면서 극복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제 그런 사람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뭐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까라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안을 이용해서 내한테 어떻게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제시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그러면 기득권의 반발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렵죠.
기득권에 맞선다는 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불안한 심리를 활용해서 그 불안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 나오는 건 꼭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누구한테 그걸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민자들한테 다 덮어 씌우죠.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를 다 뺏어간다. 중국이 싸게 문들어서 우리가 다 망한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쉽게 누구를 탓해서 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불안감 그런 것들을 이쪽에 공격적으로 돌리게 하면서 정치적을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정치 선동가들이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장의 사탕을 주는 거예요. 세금 깎아줄게. 몇 푼 집어줄게.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하면은 쟤들이 나빠서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제가 누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격 대상들을 심어줌으로써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 지금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 정치가 정말 아무런 희망을 못 주고 있고 불안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이거를 정치들이 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언론도 편승하죠. 거기서 뭐 시청률 높이는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확 끌잖아요. 그런 식의 선동적인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뭐 유튜브부터 해서 뭐 메인스트림 언론도 다 그렇게 거의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불안으로 돈 벌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프레임을 이용한 사례가 저는 2016년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운운했을 때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도 안 읽어봤어요. 그 제레미 립킨이 아마 2011년도에 낸 책인데 그냥 갑자기 4차 혁명 얘기를 탁 하니까 그러니까 뭐 1차가 농업, 2차가 산업혁명, 3차가 정보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거죠. 제3의 물결의 방식이고 1980년대에 나왔던 거고 통상은 1차를 기계혁명, 우리가 통상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게 일상으로 들어오는 방식.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뭐 전기, 교통 이런 쪽으로 오는 거고 이제 3차는 정보통신혁명이 가속돼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방식까지.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온 방식은 뭐였냐면 이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거냐 라는 식으로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어떤 경고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런 거죠. 지금 날 고용해 준 사람한테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잘 따라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순치하는 방식으로 그 불안을 이용하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때 무슨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만큼 얘들이 덜어주면 우리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말하고 달리도록 해서 말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할 게 아니라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냐면 네가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난 말보다 빨리 못 달리거든. 그럼 도태되겠네. 선착순으로? 그게 아니라 말이 생겼는데 왜 말하고 달리냐고요. 말 등에 타서 얘를 타는 법을 가르쳐야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시기에 그런 어떤 논의를 했었느냐 이렇게 되짚어 보면 불안과 공포가 아주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의도된 방식으로 끌려간 점도 꽤 많다.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정치가 이 불안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언론도 이런 얘기 불안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클릭수 장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굉장히 불안을 조장하는 어떤 뭐 이제 직업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좀 들어보면은 지금 뭔가 되게 잘못돼 있고 기성세대 아니면은 사회에 조금 이제 높은 자리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이게 다 총체적으로 조금 불안을 굉장히 조장하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용호 그래서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불안 환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적 연대가 주는 안정감 같은 게 깨져나가고 있고 직접적인 피해를 젊은 세대가 굉장히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5년 새에 과별로 개업한 퍼센티지를 보면 정신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물론 이거는 환자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중에서 뭐 피부과, 안과 네네. 뭐 이런 거 여러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가 있는데 정신과가 제일 많다고요? 네네. 그래요? 그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정신과에 제일 많이 온 연령대는 늘 40, 50대였습니다. 예. 40, 50대였는데 최근 통계부터는 2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제일 많아서 이게 어떤 변화일까?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예전엔 오히려 저희가 이 정신과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편견이 있고 허들이 높아서 그렇지 치료받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가 하면은 요새는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와요. 그래서 쉽게 오고 얘기 들어보면 제가 20대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정신과를 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뭐 불안하고 우울한 건 알겠는데 예. 이게 정신과를 올 만한 일일까? 예전 같으면 선배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풀 수도 있는 문제 가지고도 정신과를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애들이 마음이 약해졌군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바로 윗선배 세대들 아니면은 뭐 20대 같으면 30대 그런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자체가 다 깨져나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구나. 다 완벽하게 파편화돼 있고 사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망으로서의 지지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또 불안을 방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히 공동체의 파괴와 어떤 파편화된 개인만이 남은 상태. 그래서 그 불안과 우울의 문제도 각자 도생, 아까 각자 처음 도생이다. 나왔던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그런 통계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네요. 정신과가 가장 많이 개원을 하고 네. 있고 환자들도 20대가 많이 온다라는 건데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에 연령대별로 마약 사범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40대, 그다음에 30대, 50대, 20대였어요. 2015년에는 20대 마약 사범이 1,30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5,800명이 됐습니다. 20대가. 그래서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위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2030이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마약 동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마약 동아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약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좌절이나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도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기가 어려울 때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주변에 사회적으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두 분 교수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원장님은 이제 환자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교수님들은 2030 세대를 이제 제자로서 좀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 좀 어떤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징후가 좀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마약 같은 경우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복용을 했다면 지금은 불안하니까 하는 게 훨씬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걸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 청년들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신가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불안을 안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전 이제 6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취업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내내 술 먹고 다녀도 졸업하면 이미 4학년 2학기 때 출근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는 사은회 하고 그랬다고요, 호텔에서. 근데 지금은 1학년 들어오자마자 취업 준비를 해요. 그러고 자기한테 필요한 취업할 때 필요한 과목이 아니면 좀 속된 말로 머리 쳐박고 딴짓해요. 딴 공부해요. 수업 시간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화도 나고. 근데 나중에는 처음엔 미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얘들을 볼 그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그만큼 누리고 살았는데 왜 다음 자기 자식 세대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못 물려주고 물론 뭐 대학 정원이 늘었으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삶,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산 첫 세대고 예. 저희 자식 세대는 부모보다 못하는 삶을 산 첫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청년들이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이 청년 불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가서 말도 걸어보고 말 걸어도 들을 생각 안 해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뭐 영향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어서 지 얘기하고 네. 그 배설하고 가는 거예요. 아 이제 훈계하고 꼰대가 훈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한 뼘이라도 얘들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좀 손 내밀 수 있는 어른들이 됐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서 내가 이렇게 캐스터웨이 내 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후원을 받고 있고 예. 연대해 있다. 이런 어떤 유대감을 갖도록 좀 애써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은 제자들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좀 뭐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소셜 미디어가 발전되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달리 젊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대면적인 이런 관계보다 아주 비대면적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 특징이 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뭐 알고리즘 자체가 예. 서치를 하면 유사한 것들만 계속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한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사회 이슈들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 이런 게 어젠다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사회 이슈 지금 막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문제들 주제를 했을 때하고 그거 말고 조금 더 펀더멘털하고 중요한 걸 했을 때 이 클릭 숫자가 엄청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그래서 딴 데도 출연해 보고 보면은 제목도 못 넣는 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좋아할 제목들을 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자극적인 것들 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친구들하고 아까 전에 어른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젊은 요즘 이들이 제일 우리 때하고 비교해서 없는 게 뭐냐면은 주위의 친구 정말 이렇게 선배 후배 예.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의 일차적인 상담도 되고 연대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톨이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자기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 같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면 더 어떻게 보면 증폭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치유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걸 가지고서 장사하는 클릭수 올리려고 조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악순환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이 소셜 미디어 영향이라는 것들이 또 고려를 해야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의 문제들을 조금 더 저희가 컴플리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 친구라든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게 훨씬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때는 같이 뭐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보냈던 것 그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네. 그런 커뮤니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네. 병원도 더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런데 하나는 이게 저는 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 때문에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자기들이 연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주인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 그런 식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게 예. 지금 파편화되고 이렇게 개인주의되고 각자 도생되는 이런 상황에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바뀌려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물론 기성세대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부차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예. 젊은 세대가 그 연대라든지 이런 역할에 대해서 희망을 접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광우병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 시위를 가잖아요.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예, 예, 수입 예. 집회, 그 이명박 중단 집회. 정부 때. 예, 예. 그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 저희 때는 막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뭐 죽기 살기로 그랬던 공포 속에서. 근데 저도 가봤는데 뭐 노래 부르고 서로 뭐 즐겁고 메시지 나와 당당하게 다 얘기를 하고 축제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때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체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친구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간 친구들은 학점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저러고 있을 때 나는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변하는 것도 없고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거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되게 충격을 받았고 유심히 좀 본 편이었는데 예. 그 시기, 그 2008년도에 그게 젊은 세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접고 왜냐하면 관심 가져봐야 나만 손해니까 예. 결국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소환이 되는데 그렇게 만든 거는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좀 북돋고 그 미래 의제로 나갈 수 있게 물론 뭐 정치적으로야 서로 견해가 다르고 하겠지만 예. 그런 점에서 너무 기성세대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만 그거를 소비한 거 아닌가. 예. 저는 예, 박 교수님. 사실 그것보다 그 이후에 사실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때 그렇죠. 촛불 시위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나라냐. 그리고 바뀔 거라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큰 기대를 하나도 부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그 효능감들 상실하게 되고 네. 빠들만 남고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정치 불모화시켰다.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권 정말 저는 반성하고 네. 그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통렬하게 하면서부터 새 출발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 정치의 희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용훈 2008년에 유모차 그리고 예, 예. 2017년에 어린아이와 뭐 시위를 뭐 나갔으면 나갔을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어떤 절망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고 저희 쪽 표현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체념하는 거죠. 예, 체념하고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결국은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저는 또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2008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9년 뒤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운동 이슈가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보기 저도 이제 어느새 기성세대가 돼가고 있지만 되게 개인화되고 뭐 이기적이다면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품어보는 게 오늘 그 젊은 청년한테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듣고 온 말인데 예. 어른들한테 그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조언과 오지랖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궁금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공감을 해주는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뭐 표현이 모자라서 막 이렇게 야단치듯이 길게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우리 세대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해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 같고 자기들도 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른을 조금 더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 양쪽 세대가 그 방법을 잘 못 찾아서 예. 나름대로 또 여기서도 색대간의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잘 공감 안 되는 이슈, 젊은 세대들 만났을 때 공감 안 되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엽니다. 뭐 다른 거보다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왜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을 말씀하셨고 좌절을 말씀해 주셨고 기성세대 정치권의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인물이 그레타 툰베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미래가 망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좌절하고 불안해가지고 혼자 1인 시위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거대한 또 이제 뭐 아직도 진행형이지만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이끌어내서 예전에 유엔 총회 연설에도 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죠. How dare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패기도 보여줬는데. 이게 결코 좀 다르지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무기력하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30초씩 짧게 우리 한마디씩 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교수님부터. 예. 네, 뭐 불안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많은 불안들은 우리가 연대해서 바꿔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우리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 그것을 구슬을 꿰야지 보배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그걸 꿰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직 우리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식인들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부터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연대해서 바꾸자는 그런 운동들, 새로운 사회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하려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자, 이효곤 원장님. 예. 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넘사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넘사벽 앞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되니까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또 젊은 세대한테 역동적인 면이 남아있다는 거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남아있는 거라는 희망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불안이 주는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서 긍정적인 면은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어떤 게 초점을 맞춰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를 따지면서 인식하게 되니까 불안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분노하는 에너지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혹은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는 기능 하나하고 우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학습화된 무기력 강요된 체념 그리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어떤 세력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저항할 건 저항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알겠습니다. 맞서 싸울 건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불안에 대해서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9일 금요일 김준일의 뉴스 공간 발행 마치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